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분비 기관에 대한 내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눠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내분비라 하면요,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분비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안내자를 써서. 자, 체외로 분비된다라고 해서 뭐 외분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할 때 영어로 endocrinology라고 하는데,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적으로 분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여하는 기관이 바로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organ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인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한 축을 담당해서 내분비계라고 표현합니다. endocrinology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기관인, 가장 여러분들의 실생활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했을 기관이 바로 갑상선이라고 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갑상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내분비가. 그런데 제가 이걸 먼저 시작한 이유는 내분비 자체가 가장 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거부 반응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저와 공부했던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분비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갑상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중에서도 hyperthyroidism,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내분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기초 지식이 있으면 좋거든요. 호르몬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호르몬은 뭘까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라면 이걸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라고 부르는데,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생리를 하거나 이 모든 것에 관여하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게 바로 호르몬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분비를 통해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져야지 이제 여포라고 하는 ovarian follicle이 성숙하게 되고, 이것들이 마치 정점에 이르면 ovulation이라고 이렇게 배란을 하게 되는 거죠. 배란하게 되면 이 알이 바로 여포, 황체를 프로제스테론에 의해서 이제 성숙하게, 그리고 이게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그렇게 난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이런 대사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사와 더불어서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분에게 있어서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죠. 자, 이게 바로 내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분비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처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하수체라는 곳으로 신호를 보내고,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바로 말단의 내분비 기관, organ으로 가서 갑상선이면 갑상선, 아니면 난소면 난소, 정소면 정소, 이런 기관으로 가서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기관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분비계가 구성되게 되는 겁니다. 인체에 많이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갑상선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할 겁니다. 영어로는 thyroid 또는 thyroid gland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요, 남자로 따지면 여기 갑상연골, Adam's apple, 목 이렇게 하면 목젖이라고 하는데 가장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한 3cm 정도 밑에 위치하는 나비 넥타이 모양의 이런 내분비 기관을 바로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자, 이 갑상선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대사작용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체온 중요합니다. 자, 체온 자체가 이미 대사랑 관련이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metabolism이잖아요. metabolism. 자, 이게 대사라는 건데, 신진대사 할 때 그 대사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열량으로 만들어서 ATP라고 하는 인체 몸이 사용하는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환전을 해가면서 쓰는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사가 높으면 신진대사, 즉 대사가 높다. 낮으면 신진대사, 대사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중추에 있는 기관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자, 체온을 조절하는 가장 중추부터 이렇게 알면 되시겠습니다. 체온을 필두로 한 대사작용.
자, 오늘 배우실 것은 바로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 높아졌을 때를 말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 영어로는 hyperthyroidis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겠지만 이 증상이 이런 상태가 되면,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추워요. 지금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보일러를 떼야 돼. 보일러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엄청나게 떼는 겁니다. 그러면 열이 펄펄펄펄 나겠죠. 체온이 올라갑니다. 일단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첫 번째 신호가 더위를 못 참아요. 더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덥게 느껴지는 거예요. 땀이 뻘뻘뻘뻘 흐르죠. 왜? 대사 기능, 신진대사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거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고요. 모든 기관에 있어서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기관과 세포가 대사작용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1500m 달리기 아니면 2000m 달리기를 학교 체육장 때 했잖아요. 하고 나면 어떠신가요? 땀이 뻘뻘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도 가빠오죠.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죠. 자, 심장을 예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2000m 달리기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심장이 빨리 뛰죠.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져요.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심해지면 부정맥까지 올 수가 있어요. 이 맥이 규칙적으로 펑펑펑펑 뛰어야 되는데 펑펑펑펑펑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부정맥. 자, 부정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정맥까지 와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폐는 어떨까요? 호흡수가 늘어나죠. 숨이 가빠옵니다. 그럼 너무너무 피로해져요. 그리고 신경계는 어떨까요? 뇌를 비롯한 신경계, 항진이 되어 있어. 조금만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할 만큼 신경질적이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요. 그리고 감정 변화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되죠? 잠이 안 와. 커피를 뭐 한 10잔 맞은 것처럼 이 신경계가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계속 쏟아지는 생각들 때문에, 잡념 때문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요. 이 flight of ideas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정신기능이 항진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말단 손발이 막 부르부르 떨립니다. 커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카페인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죠. 손발 막 떨리고 막 뭐 경련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손발이 막 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소화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소화 기능이 또 항진되어 있으면 더 많은 양을 먹어도 빨리빨리 소화를 하는데 설사를 많이 하게 되죠. 화장실을 더 자주 가요. 왜? 소화기가 항진되어 있으니까, 기능이 더 항진되어 있으니까 화장실을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 가던 사람이 하루에 3번, 5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도 제대로 된 변을 싸지를 못해요. 제대로 된 변이라 하면 소장은요, 이게 우리의 소화기는 소장에서 영양소와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요. 그리고 전해질 같은 거 흡수하고 대장을 거치면서 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이 고체화되고 우리가 아는 그렇게 황금변, 그리고 고체화된 변이 대장을 통해서 대장에서 나머지 수분들을 다 흡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동, 설사가 아닌 고체화된 황금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소장, 대장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도 못하고 대장에서 물도 제대로 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먹는 족족 화장실을 많이 가는데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설사예요. 설사. 다 물동이에요. 다 설사. 건강한 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를 많이 하는 게 특징입니다. 화장실 많이 가고 설사 많이 하는 것들. 또 피부는 어떨까요? 항진되어 있어. 피부가 몸에 열이 나, 피부에 땀이 많아지죠. 막 자꾸 피부가 땀이 많아집니다. 땀이 나다가 보면은 나중에 건조해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땀이 많이 나요. 손발에 땀도 막 흥건하게 젖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두피를 예로 들면 모발은 너무나 항진되어 있어서 이렇게 신체 사이클이 항진되어 있어서 모발도 나중에 탈모가 올 수가 있어요. 탈모가. 교감신경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탈모가 올 수 있는데 너무 높아져도 항진이 되어도 탈모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월경을 초반에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중에 이게 너무 항진되어 있으면 아예 월경 자체를 안 해요.
너무 대사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우리 인체가 이 알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보상 메커니즘이 작용하거든요. 하나의 가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월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월경, 거의 월경을 해도 피가 적게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무월경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외형적으로 또 하나 진짜 특징이 일어나요.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면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예가 Graves 병이라고 하는 건데, Graves disea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갑상선 기능이 엄청 높아질 때 대표적인 질병인데 특징이 있어요. 눈이 툭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안구 돌출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이 안구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기질, 이 세포들 자체도 기능이 항진되어 있어서 빨리 자라는 거야. 더 많이 자라고, 더 부피가 크게. 그러다 보니까 안구를 앞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가 돌출되게 되고, 이 안구가 돌출되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돌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근육 같은 건 어때요? 근육도 항진되어 있어. 근육의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완과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 이 원리로 근육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근육 안에 있는 세포들이 살코미어라고 하는 그런 단계별로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하는 건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항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빨라져서 나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만일 경련이 일어나고 강직돼 있는 거죠. 경직돼 있는 거죠. 경직되면 어때요? 이렇게 힘을 꽉 줘보세요. 꽉 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통증이 일어나죠. 근육통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원리예요. 자,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항진됐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정확하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과 거의 일치하고 일맥상통하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갑상선, 내 몸의 보일러, 내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업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상상하시면 정확히 그 그림과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의심하는 게 갑상선 항진증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쵸? 찾아가셔야 되는데, 의사를 찾아가면 자, 이 갑상선 항진증, 이런 갑상선 질환, 내분 질환 어떻게 진단하느냐? 바로 피검사를 통해서 일단 진단을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피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호르몬이죠.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체크합니다.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러분들이 피검사 종이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와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셔야 될 수치가 크게 3가지예요. TSH, 이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뇌하수체에서 분비돼서 갑상선에 딱 전달되는 호르몬인데, 갑상선아 일을 해라,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여라 라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thyroid stimulating hormone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극 호르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갑상선에서 T4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어느 단계를 거치면 T3라고 하는 활성화된 형태로 해서 우리 몸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온몸을 도는 건데, 이렇게 TSH, T4, T3가 여러분들 피검사 종이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꼽자면 이거의 패턴들을 보고 의사들이 진단하는 겁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TSH, 이 자극 호르몬의 수치예요. 이 수치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낮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되먹인 피드백 효과 때문인데요. 이 원리까지는 깊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정상보다 TSH 수치가 어떻다? 낮다. 낮은데 갑상선 T4, T3 수치는 높은 거를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피검사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갑상선 초음파도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스캔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갑상선을 맞췄는데 이렇게 nozzle, 그러니까 이렇게 멍울이 만져진다. 그럼 이제 스캔도 하고 울트라사운드도 하고 여러 가지 조형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노즐이 발견되면 몇 센치인지 길이도 재고, 센치도 재고, 크기도 재고,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지, 우쪽인지 좌쪽인지 여러 가지 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암의 측정을 영상으로 보면 나와요. 대충. 이게 cystic, 물을 함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solid, 아주 단단한 이걸로 돼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측정 그런 크라이테리아에 의해서
의심이 된다 하면 우리가 FNA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가는 이렇게 니들을 바늘을 꽂아가지고 탐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병리과 의사들이 이 탐침을 받으면 세포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유두종이다. 여러 가지 암의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암 진단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암들은 일단 갑상선 수치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제가 다다음 시간에 만들 영상이 바로 갑상선 암이기는 한데 짧게만 설명드리면 갑상선 암이 생기면 그러면 갑상선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외로 역설적이게도 갑상선 암은 이렇게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이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크게. 수치가 때때로 off에서 신뢰할 만한 수치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렇게 저하증 컨디션에 해당하는 질병에 해당할 때 TSH, T4, T3를 유심하게 봐라. 패턴은 이렇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가 있어요. 크게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갑상선, 항갑상선 약을 먹는 거예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 본토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이게 최선의 결과일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2번째 항갑상선 약보다는 지금 설명드릴 바로 방사성 요오드 요법을 많이 실행합니다. 이게 radioactive iodine이라고 하는 건데요. RAI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요오드 같은 음식을 먹으면 갑상선이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으로 만드는 원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 미역이나 이런 김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써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같은 요오드가 있어요. 요오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방사성 표지자를 딱 꽂아 놓는 거예요. 방사성 표지자, 말 그대로 암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신호분자인데 이거 만약에 갑상선이 이걸 흡수하면 업테이크라고 하는데 업테이크에서 갑상선을 만드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자면 요오드는 요오드인데 하나는 갑상선이 그냥 요오드를 먹어서 나중에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RAI라고 하는 Radioactive Ioda는 요오드는 요오드인데 방사성 요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표지자가. 그래서 이거는 갑상선이 똑같은 요오드니까 업테이크 하겠죠. 생긴 게 똑같거든요. 갑상선은 똑같이 이거를 먹을 거예요. 흡수해요. 흡수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갑상선이 죽는 거예요. 왜? 방사성 때문에. 방사성이 다 죽이는 거예요. 방사선이. 그래서 이 원리로 갑상선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바로 radioactive iodine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에서 좀 더 웰컴 받는 치료법입니다. 근데 이건 좀 단점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고 싸고 좀 그래.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이 방사성 원소가 우리 엑스레이나 CT 스캔도 많이 하면 변이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노출되지 말라고 항상 CT나 엑스레이 찍을 때는 저 찍는 사람이 저 문 뒤에 가 있죠. 그쵸? 그게 노출 안 되려고 최대한 그것들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기관이 나비 기관이 갑상선이 그렇게 큰 기관이 아니에요. 그램으로 재도 고작 몇십 그램? 많아봐야 100g 될까요? 100g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기관인데 이 기관에다가 이 방사성이 계속 작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의 항진증을 치료하려다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갑상선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다 죽었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치료를 잘못하거나 좀 과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돼서 평생 신트로이드라고 하는 합성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꽤 흔한 경우예요. 꽤 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왜 이걸 그렇게 좋아하고 더 웰컴하냐? 그러면 항갑상선 약이 더 안전한데 그거 안 하고 왜 radioactive iodine을 치료법으로 더 많이 선호하냐? 이 외국인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더 확실한 걸 좋아해요. 확실한 거. 재발의 위험이 더 적은 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없어지면 재발의 위험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설마 생긴다고 해도 이미 갑상선이 다 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적 관찰하기 쉽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발이 됐으면 금방 표가 나잖아. 그러니까 radioactive iodine 더 선호합니다. 자, 뭐 그렇게 보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은 최후긴 한데 수술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갑상선 암을 진단할 때 크게 진단 카테고리가 6개거든요. non-diagnostic, 현미경으로 봤을 때 뭐 6개, 최소 그 갑상선은 follicle이라고 해서 항상 동그라미를 둘러싼 이렇게 갑상선 세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중간으로 바로 thyroid hormone이라고 하는 콜로이드가 분비가 되는데,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진단 미달, non-diagnostic, benign, 뭐 suspicious malignancy, 뭐 여러 가지 진단이 크게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진단부터 암이 확실하다까지, 이때까지는 거의 수술을 권합니다. 의사들이 일부라도 떼내길 원해요. 일부라가 떼내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잖아요. 일부 떼내게 되면 그 즉시 뭘 하냐면 방금 아까 설명드린 radioactive iodine은 팔로우업으로 바로 시행을 해요. 잔존해 있을지 모르는 암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방금 건 제가 암과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치료법은 똑같아요. 항갑상선 약물을 드시거나 radioactive iodine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상선 결절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갑상선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 뭐 디쿠어바인 갑상선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benign이에요. benign이라고 하면 악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다,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갑상선 기능의 항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